여러분, 낡은 가구 하나가 인생의 비밀을 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마지막까지 보셔야 합니다. 숨겨진 편지, 잊힌 첫사랑, 세 번의 반전. 지금부터 절대 멈출 수 없는 인생 청취록이 시작됩니다. 서울 성북구 골목 깊숙한 곳, 시간을 고치는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구 수리점이 있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묻어나는 정성스러운 붓글씨가 이곳의 진면목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승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공방문을 열었다. 51의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쪽 어깨가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20년 전 복무 중 입은 파편 상처의 흔적이었다. 공방 안은 아늑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알차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 한쪽에는 크고 작은 연장들이 크기와 용도별로 정돈되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수리를 기다리는 가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오래된 서랍장, 다리가 부러진 의자, 문짝이 삐걱거리는 장롱들. 모두 주인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승우의 손길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승우는 작업복을 입으며 어젯밤 꿈을 떠올렸다. 또다시 그 꿈이었다. 포탄이 터지는 소리, 동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을 덮친 파편의 차가운 감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악몽은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부서진 것들을 고치는 일이 그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다. 아무도 쓸모없다고 버린 것들도 다시 살려낼 수 있어. 승우는 혼잣말을 하며 첫 번째 작업물을 살펴봤다.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원목 화장대였다. 거울에는 금이가 있었고 서랍은 빠져나와 있었지만 나무의 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승우의 손은 거칠었다. 군대에서 그리고 20년간 목공일을 하면서 굵어지고 거칠어진 손이었다.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이 나무를 만질 때는 놀랍도록 섬세했다. 마치 생명체를 어루만지듯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녀석도 많이 아팠겠구나. 승우는 화장대에 손상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세월의 흔적, 사용자의 습관, 그리고 방치로 인한 상처들. 모든 가구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승우는 그 이야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작업을 시작하려던 그때 공방문이 열렸다. 아직 오전 9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손님이 온 것이다. 승우가 고개를 들자 한 여성이 들어서고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여기가 가구 수리하는 곳이죠? 여성은 공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세련되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톤이 배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승우는 작업복에 먼지를 털며 일어났다. 최은하라고 합니다. 미술품 경매 전문가예요. 은하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갤러리 아르테 마이너스 수석 감정사 최은하라고 적혀 있었다. 명함의 재질부터가 고급스러웠다. 가져온 게 있는데. 차에서 가져올까요? 네, 일단 보여주세요. 은하가 나가서 가져온 것은 상당히 크고 무거워 보이는 앤티크 서랍장이었다. 배송 직원 2명이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다. 서랍장은 한눈에 봐도 상당한 연대를 가진 것 같았다. 세밀한 조각 장식과 깊이 있는 나무결이 예술품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제품으로 추정되는 루이 16세 양식 서랍장이에요. 은하는 전문가다운 설명을 시작했다. 경매에서 최소 5천만 원은 나올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은하는 서랍장의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다.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고 서랍 몇 개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표면 곳곳에 흠집이 나 있었다. 복원이 시급한 상태예요. 그런데 은하는 승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렸다. 당신 손이 이런 작품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승우의 거친 손, 작업복 차림, 그리고 소박한 공방 전체를 무시하는 듯한 어조였다. 승우는 잠시 멈칫했다.
20년간 수많은 가구를 고쳐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적은 처음이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총구를 마주한 것 같은 긴장감이 그를 덮쳤다.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승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심 화가 났지만 오랜 군 생활에서 배운 자제력으로 감정을 억눌렀다. 은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승우가 서랍장에 다가가자 은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꼈다. 승우의 손이 서랍장에 닿는 순간 그는 느꼈다. 이 가구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들을 간직해온 증인이라는 것을. 나무의 결 하나하나에 역사가 새겨져 있었다. 참 아름다운 가구네요. 승우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손으로 나무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손상 정도를 파악했다. 이 정도면 복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2주에서 3주 정도는. 2주요? 은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작품인지 아세요?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물건을 동네 목수한테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봤어요? 동네 목수. 그 말이 승우의 가슴을 찔렀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노력이 한마디로 폄하되는 순간이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는 꾹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걸까? 설사 자신이 유명하지 않은 수리공이라 해도 이렇게 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건 예술품이에요. 당신 눈엔 그냥 낡은 나무 쪼가리겠지만요. 은하의 말은 계속되었다. 마치 승우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듯했다. 그 순간 승우는 깨달았다. 평화롭던 자신의 하루가, 아니 평온했던 일상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는 단순히 까다로운 고객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 깊숙이 묻어둔 상처를 건드리는 존재였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승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다. 내가 과연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동료들은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런 감정들을 20년간 작업 속에서 조금씩 치유해왔는데 이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상처를 다시 벌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은하가 시계를 보며 물었다. 3주 후쯤이면. 3주요?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요? 일정이 빠듯해서. 승우는 서랍장을 다시 살펴봤다. 이 정도 손상이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성스럽게 작업해야 했다. 서두르다가 실수라도 하면 돌이킬 수 없을 터였다. 이런 귀중한 가구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잘못되면.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은하의 말이 더욱 거칠어졌다. 마치 승우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승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화가 났다. 아니,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의욕도 생겼다. 이 거만한 여자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자신이 단순한 동네 목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해보겠습니다. 승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까지 기다려주세요. 은하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순순히 굽히지 않는 승우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던 것 같았다. 좋아요. 하지만 만약 망치면 책임지겠습니다. 은하가 나간 후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승우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 명령을 받은 것 같은 긴장감이 그를 감쌌다. 승우는 서랍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작업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난 20년간의 노력을, 그리고 세상이 잊어버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쟁이다. 그는 도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 여자의 오만을 내 손으로 꺾어주겠어.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과 의지가 뒤엉킨 채 승우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틀 후 승우는 18세기 서랍장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최은하와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약속과 달리 거의 매일 공방을 찾아왔다. 진척이 어때요? 첫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승우가 서랍장에 손상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혀를 찼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요? 이 가구는 못을 쓰지 않고 결합부만으로 조립된 전통 방식이에요. 함부로 분해하면 원래 구조를 알 수 없게 돼요. 승우는 손을 멈췄다. 은하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먼저 지적하자 기분이 상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죠? 은하는 한 발 더 다가와 승우의 작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비싸 보이는 향이었지만 승우에게는 불쾌하기만 했다. 각 부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전문가의 일이에요.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그 말에 승우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20년간 혼신을 다해 익힌 기술을 무시하는 말이었다. 전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우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뭐예요? 예술가라도 된다는 거예요? 은하가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다루는 건 그냥 나무예요. 저는 예술을 다루고 있고요. 예술. 그 단어가 승우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난 20년간 해온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부서진 가구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버려진 것들에 다시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예술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건 예술품이에요. 당신 눈엔 그냥 낡은 나무 쪼가리겠지만요. 은하의 말은 계속되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이 퍼붓는 포화처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승우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내고 있었다. 저한테는 낡은 나무 쪼가리가 아닙니다. 승우는 꾹 참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뭔데요? 이건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수백 년간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간직해온 증인이고요. 참 시적이네요. 은하가 조롱하듯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이건 5천만 원짜리 골동품이에요. 당신의 로맨틱한 상상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5천만 원. 그 금액은 승우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과 맞먹는 돈이었다. 그리고 은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다. 당신이 평생 만져봤던 가구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 승우에게는 너는 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들렸다. 사회적 지위가, 교육 수준이, 경제력이 모두 다르다는 뜻으로. 승우는 도구를 놓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다.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내몰린 기분이었다. 그럼 다른 곳에 맡기시죠. 승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더 차원 높은 곳에 맡기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길 필요 없잖아요. 은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승우가 이렇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한 건데요. 시작한 게 뭐 대수예요? 어차피 제 수준으론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승우는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잠깐요. 은하가 급하게 말렸다. 이미 다른 곳들은 다 알아봤어요. 다들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나마 가장 빨라요. 그나마 가장 빠르다. 이것도 칭찬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는 뜻이었다. 승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계속하시겠어요? 은하가 물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묻어 있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불신이. 승우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거만한 여자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당신 방식이 뭐예요? 가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은하가 또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가구와 대화요? 정말 재미있네요. 웃으시려면 웃으세요.
하지만 이 가구를 제대로 고치려면 이 친구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알아야 해요. 승우는 서랍장에 손을 올렸다. 나무의 질감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거칠어진 표면, 갈라진 틈, 그리고 세월의 무게. 모든 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상처는 단순한 마모가 아니에요. 뭔가 무거운 걸 자주 올려놨던 흔적이 있고 이쪽 모서리는 아마 이사할 때 다친 것 같아요. 승우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은하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적어도 승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 눈빛이었다. 계속해보세요. 은하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험하는 듯한 어조였다. 승우는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은하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긴장시켰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작업들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왜 그렇게 떨어요? 은하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안 떨어요. 손이 떨리잖아요. 긴장한 거예요? 승우는 부인했지만 실제로 손이 떨리고 있었다. 20년간 수없이 해온 작업인데도 이상하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역시 이런 고급 작품은 부담스러워하네요. 은하의 말에 승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 모양이에요? 승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부담스러웠다. 5천만 원짜리 골동품이라는 것도, 은하의 시선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의심이 가장 무거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은하가 한숨을 쉬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완전히 위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의 말이 맞았다. 승우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첫 실전을 치르는 신병 같았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요? 시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은하는 승우를 찬찬히 바라봤다. 그리고는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이런 고급 작품 다뤄본 적 없죠? 승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요. 괜히 할 수 있다고 허세 부리고. 허세. 그 단어가 승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신의 자존심을 20년간의 경험을 허세라고 표현하다니. 허세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당신 모습 보세요. 완전히 주눅 들어 있잖아요. 은하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다. 승우는 정말로 주눅 들어 있었다. 이 여자 앞에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좀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승우는 간신히 말했다. 적응이요? 이건 적응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죠. 실력. 그 단어가 승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렸다. 20년간 자신의 전부였던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럼 진짜 다른 곳에 맡기세요. 승우가 포기하려던 순간 은하가 말했다. 아니에요. 계속해보세요. 왜요? 제 실력이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세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것이 바로 승우가 은하에게 갖는 가치의 전부였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 승우는 도구를 다시 잡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솟구쳤다. 이 여자의 오만함이, 자신을 깔보는 시선이 견딜 수 없었다. 좋다. 이 여자한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 그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의지와 깊은 회의가 뒤섞여 피어올랐다.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 여자 말대로 격이 다른 걸까? 승우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은하가 떠난 후 공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승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서랍장 앞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5천만 원짜리 골동품.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진정하자. 진정해. 승우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20년간 수많은 가구를 고쳐왔다. 비록 이렇게 값비싼 것은 처음이지만 나무는 나무였다. 재질과 기법이 다를 뿐 본질은 같았다. 그는 서랍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번엔 은하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손끝으로 나무의 결을 따라가며 각 부분의 손상 정도를 파악했다. 18세기 프랑스 가구답게 세밀한 조각 장식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장미꽃과 덩굴 모양의 문양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갈라져 있었다. 서랍 손잡이도 원래 것은 아닌 듯했다. 아마 어느 시점에서 교체된 것 같았다. 이 친구도 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승우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하나씩 빼보았다. 맨 위 서랍은 비교적 쉽게 빠졌지만 두 번째 서랍은 꽉 끼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무리하게 빼려다가 더 손상시킬 수 있어서 승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서랍 옆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가 습기로 인해 부풀어 오른 것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았다. 승우는 가는 칼로 조심스럽게 부풀어 오른 부분을 다듬기 시작했다. 1시간 정도 작업한 끝에 두 번째 서랍이 빠졌다. 그런데 서랍을 완전히 빼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의 바닥 부분이 다른 서랍들보다 얕았다. 마치 이중 바닥이 있는 것처럼. 승우는 서랍을 뒤집어 보았다. 과연 바닥에 얇은 나무판이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주 가는 틈이 있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틈을 벌려보니 나무판이 살짝 들렸다. 비밀 공간이었다. 승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18세기 가구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귀중품을 숨기기 위해 만든 장치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실제로 발견하게 되니 흥미로웠다. 그는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편지,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승우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다. 종이가 워낙 오래되어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찢어질 것 같았다. 편지를 펼쳐보니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다. 승우는 프랑스어를 읽을 줄 몰랐지만 편지의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다. 정성스럽고 애절한 필체였다. 그리고 편지 끝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784년 6월 15일. 정말로 18세기의 편지였다. 승우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비록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편지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종이의 질, 잉크의 색깔, 그리고 정성스러운 필체. 모든 것이 이 편지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공방문이 열렸다. 승우는 깜짝 놀라 편지를 가슴에 감췄다. 은하였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어떻게 되어가요? 은하가 물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딘지 표정이 달랐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서랍을 빼는 중이었어요. 승우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편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진척이 있네요. 은하가 서랍장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리고는 빠져나온 서랍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 서랍 바닥이 좀 이상한데요? 은하가 두 번째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다. 승우가 이중 바닥을 발견한 바로 그 서랍이었다. 아, 그건. 승우는 망설였다. 편지를 발견했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이것은 은하의 것이 아니라 원래 가구 소유자의 것이었다. 뭔가 발견한 거 있어요? 은하가 날카롭게 물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사실, 편지 하나를 찾았어요. 승우는 결국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편지요?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정말 18세기 편지네요. 종이 질감이나 잉크 상태로 봐서 확실해요. 은하는 전문가답게 편지를 분석했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프랑스어인데. 잠깐만요.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다. 그리고 편지의 일부분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 연애 편지네요. 은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곧 표정이 심각해졌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일 출정합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쓴 편지인 것 같아요. 은하는 계속해서 편지를 번역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편지를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 주세요. 나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승우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200년도 더 된 옛날 일이지만 전쟁에 나가는 남자의 심정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영원히 당신의 앙투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하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충격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괜찮으세요? 승우가 물었다. 앙투안. 앙투안이라고 했죠? 네, 왜요? 은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혹시 이 가구의 원래 주인을 아세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 어머니. 어머니께서 물려받으신 거예요. 어머님이요? 네,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유학하셨거든요. 그때 골동품 가게에서 이 서랍장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앙투안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냥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승우는 충격받았다. 설마 이 편지에 앙투안과 은하의 어머니가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어머니는 항상 이 서랍장을 특별히 여기셨어요. 다른 가구들은 갈아도 이건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은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앙투안은 약속을 지켰다고. 그 순간 승우는 깨달았다. 이 편지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다. 은하의 어머니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은하가 이 가구를 복원하려고 한 것도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프랑스에서 만나신 분이 혹시? 은하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을 끝내지는 못했다. 승우는 편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200년 전 전쟁터로 떠난 남자의 마지막 사랑 고백. 그리고 그것이 세기를 넘어 한 여인의 딸에게까지 전해진 기적 같은 이야기. 갑자기 은하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이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뭘 알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이 가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승우는 은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음 같던 표정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편지를 발견한 후 공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은하는 더 이상 승우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 어머니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업은 잠시 중단하고 그는 은하 맞은편에 앉았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대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참 신비로운 분이셨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젊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셨거든요. 197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한국 여성이 혼자 유럽 유학을 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이면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던 때였다. 어머니는 파리에서 3년을 보내셨어요. 미술사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상하셨어요. 어떻게요? 항상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으셨어요. 아버지와 결혼하셨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슬퍼 보이셨거든요. 은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편지를 만졌다. 그리고 이 서랍장을 유난히 아끼셨어요. 다른 가구들은 유행이 바뀌면 바꾸시는 편이었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은 제가 중학생일 때였나? 이 서랍장을 왜 그렇게 아끼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봤는데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들어있다. 승우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편지는 20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었다. 앙투안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멈춰버린 사랑의 시간. 어머니가 파리에서 만나신 분이 혹시 앙투안의 후손이었을까요? 승우의 추측에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말씀들이요? 앙투안은 약속을 지켰다는 말씀도 그렇고 그 사람은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씀도요. 저는 그때 치매 증상인 줄 알았는데 은하는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이 편지를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로 누군가 200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승우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전쟁으로 인한 이별 그리고 그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은하의 질문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아니에요. 사랑하셨을 거예요. 다만, 승우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랑도 있으셨던 거겠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가능해요.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승우의 고백에 은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쟁터에서 함께했던 전우가 있었어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상관이었죠. 그분은 고향에 약혼자가 있다고 늘 자랑하셨어요. 전쟁이 끝나면 결혼할 거라고, 아이들도 많이 낳을 거라고.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분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은하는 조용히 승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로 저는 그분의 약혼자를 찾아갔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려고요. 어떤 말씀이었나요?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승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 여성분도 어머니와 비슷하셨어요. 다른 분과 결혼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 이름이 혹시?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상철 상관이었어요. 왜요? 어머니 성함이 김정이었어요. 승우와 은하는 서로를 바라봤다. 설마 하는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쳤다. 상관님이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대구였어요. 그리고 약혼자분이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럼 어머니가 그리워하셨던 분이 제가 가장 존경했던 상관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승우는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운명적 만남이 가능한 것인가? 자신이 전우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린 그 여성이 은하의 어머니라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철이가 보낸 사람이 올 거야. 그때 이 서랍장을 맡기거라고 하셨어요. 승우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 서랍장을 맡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수리공을 찾다가 우연히. 하지만 이제 보니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하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승우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은하가 자신에게 차가웠던 이유, 이 가구에 대한 특별한 애착, 그리고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태도. 모든 것이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럼 제가 당신을 그렇게 대한 건?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시험해봐라. 상철이가 믿었던 사람인지 확인해봐라고 하셨거든요. 시험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은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는 제게 이 편지를 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상철 오빠의 전우였던 당신을 통해 그 일을 해내고 싶으셨던 거고요.
승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안도, 그리움, 그리고 묘한 운명감이 뒤섞였다. 그럼 제가 받은 모든 모욕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하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확인은 됐나요? 승우의 질문에 은하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 없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으셨어요. 당신은 상철 오빠가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순간 승우는 깨달았다. 이 가구 복원은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니었다. 시간을 되돌리고 멈춰버린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은하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일 마지막 열쇠. 그것이 바로 이 편지였고 자신의 역할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공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은하는 더 이상 까칠한 의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공방에 와서 승우의 작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때로는 차를 끓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을 함께 먹기도 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승우가 서랍장의 조각 부분을 정밀하게 복원하면서 말했다.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계속 김상철 상관과 정희 씨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어떤 것들을요? 상관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들을 어머님이 들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자주 상철이 그런 말을 했어라고 하시곤 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친구 이름인 줄 알았는데. 어떤 말씀들이요? 진짜 남자는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도요. 승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말들은 정확히 상관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들이었다. 맞아요. 상관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정말요? 은하의 눈이 반짝였다. 상관님은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부하들을 아끼시고 의리를 중시하시고 그래서 모든 부하들이 존경했어요. 승우는 작업을 멈추고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관님이 너무 완벽주의자셨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요? 네. 자신에게도 엄격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어요.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셨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시험하셨던 거군요. 승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상관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랍장 복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승우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200년 된 가구가 새 생명을 얻고 있었다. 갈라진 나무는 메워지고 떨어진 조각들은 제자리를 찾아갔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복원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표면 마감과 최종 점검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은하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랍장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18세기로 돌아간 것처럼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승우의 솜씨는 정말 놀라웠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승우가 미세한 사포로 표면을 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편지는 어떻게 할까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앙투안의 편지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야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내용을 알았는데. 그래서 더욱 소중하잖아요. 200년간 기다린 편지인데 앞으로도 계속 기다리게 해야죠. 승우의 말에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게 앙투안의 마음이겠죠. 마지막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승우는 또 다른 발견을 했다. 서랍장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것 좀 보세요. 은하가 다가와서 승우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A, D, 1784. 포몬 아무티이아레니에. 프랑스어네요. 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은하가 번역해 주었다. A, D는 앙투안의 이니셜이겠죠?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서랍장을 직접 만든 사람이 앙투안인 건가요?
승우는 다시 서랍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와서 보니 이 가구의 조각 솜씨가 단순한 장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작품이었다. 앙투안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직접 만든 서랍장이군요. 그럼 이 편지는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숨겨둔 거겠죠. 혹시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200년 전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이제 정말 완성이네요. 승우가 마지막 광택제를 바르며 말했다. 당신이 복원한 게 아니라 되살린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서랍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앙투안의 사랑도 어머니의 그리움도 모든 게 다시 숨쉬고 있어요. 승우는 서랍장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20년간 수많은 가구를 고쳐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다. 이제 편지를 제자리에 넣어야겠네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들어올렸다. 그런데 편지를 다시 읽어보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편지 뒷면에 다른 글씨가 있어요. 승우가 다가가서 보니 정말로 편지 뒷면에 다른 필체의 글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한국어네요. 은하가 놀라며 말했다. 상철아, 너의 약속을 받았다. 나도 약속한다. 영원히 기다리겠다. 정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은하의 어머니가 쓴 글이었다. 어머니가 이 편지에 답장을 쓰신 거네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어머니는 이 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상관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서랍장을 평생 간직하신 거고요. 승우도 감동받았다.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되었다니.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요. 은하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왜 앙투안은 약속을 지켰다고 하셨는지, 왜 그 사람은 끝까지 기다렸다고 하셨는지. 모든 게 이해돼요. 어머님은 두 개의 시대, 두 개의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신 거네요. 승우의 말에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다리를 완성해 주신 거고요. 그들은 편지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앙투안의 사랑과 정희 씨의 답장이 함께 영원히 보관될 것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은하가 승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도 상관님께 못다한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복원이 완성된 서랍장은 정말 아름다웠다. 200년의 세월과 두 세대에 걸친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은하가 서랍장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멈춰두신 시간이요. 승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은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서랍장 복원이 완성된 다음 날, 은하는 평소보다 정장을 차려입고 공방에 나타났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좀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은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다. 무슨 일인데요? 승우는 작업복을 정리하며 물었다. 오늘따라 은하의 표정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은하가 의자를 끌어와 승우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은하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이미 다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이해해 주신 것과 제가 사과하는 것은 별개예요. 은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당신은 가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요. 승우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거만하고 차가운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하가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다. 갤러리 아르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고급 앤티크 가구 복원 사업이요. 복원 사업이요? 네. 단순히 경매에 내놓기 위한 복원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복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이 서랍장에 해준 것처럼요. 승우는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아르테 복원 아틀리에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 사업의 수석 복원사로 모시고 싶어요. 은하의 제안에 승우는 놀랐다. 저를요? 네.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단순히 기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승우는 문서를 계속 읽어보았다. 연봉, 복리후생, 작업 환경. 모든 조건이 파격적이었다. 지금 받는 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지 않아요. 당신의 가치에 맞는 대우예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예술가였어요.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는 진짜 예술가 말이에요. 승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명 좋은 기회였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발전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도 어머님의 유언이었나요? 승우의 질문에 은하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제안도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인지 궁금해서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럼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승우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말했다.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요? 네.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그리고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요. 은하의 고백은 솔직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보상이라기보다는 아니에요. 이건 보상이에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승우는 문서를 덮었다. 은하 씨, 저는 이런 식의 보상은 받고 싶지 않아요.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좋은 기회는 맞지만 동기가 잘못됐어요. 승우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멈춘 시간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버려진 것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요. 승우의 말에 은하는 조용히 들었다. 그런데 당신의 제안은 결국 제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마치 돈으로 죄책감을 덜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당신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거창한 제안은 부담스러워요. 승우는 다시 은하를 바라보았다. 은하 씨,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가구들을 살릴 수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작은 공방에서 하는 일이 좋아요. 승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연장들,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소중했다. 여기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서 고급 복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오는 사람들이요. 은하는 승우의 말을 들으며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찾아오기 쉬운 곳에, 부담스럽지 않은 곳에 말이에요. 그럼 제 제안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이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어요. 승우가 다시 앉았다. 필요할 때 협력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작품이 있을 때, 제가 도울 수 있을 때만요. 그럼 지금처럼 여기서 계속 일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그게 제 소명이니까요. 은하는 한참을 생각했다. 승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그럼 제 죄책감은 어떻게 하죠? 승우가 웃었다.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죄책감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은하는 승우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했다. 복수도 원하지 않고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싶어 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은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겼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당신은 후자예요. 승우는 문서를 은하에게 돌려주었다. 제안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할래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없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일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어요. 은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럼 가끔 찾아와도 될까요? 그냥 친구로서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은하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도 이룰 수 있었고,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관님께 못다한 인사도 드릴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갑과 을이 없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일 끝나면 저녁이나 함께해요. 좋아요. 근처에 맛있는 집 있거든요. 은하가 나간 후 승우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다. 수리를 기다리는 가구들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작업을 시작했다. 진짜 명예는 화려한 무대에 있는 게 아니었다. 조용히 자신의 소명을 지켜나가는 삶 속에 있었다. 은하가 떠난 후 공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승우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지난 20년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치유되고 있었다. 김상철 상관에 대한 그리움도 자신에 대한 의심도 모두 정리된 기분이었다. 며칠 후 승우는 평소처럼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오늘의 환자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원목 책상이었다. 한 대학생이 할아버지 유품이라며 가져온 것이었다. 이 책상에서 할아버지가 평생 공부하셨대요. 저도 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다리가 부러져서. 젊은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다. 이런 순간이 승우에게는 가장 보람됐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소중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공방문을 두드렸다. 승우가 고개를 들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이승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KBS 인생청취록 프로그램 PD 김영수라고 합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다. 인생청취록이요? 승우는 그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최은하 씨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요? 네. 가구 복원을 통해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려주는 일, 그리고 선생님의 철학에 대해서요. 김 PD는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특별한 공간이네요. 시간을 고치는 공방이라는 간판이 정말 잘 어울려요. 승우는 당황했다. 은하가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특별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김 PD는 진심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최은하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0년 된 편지를 발견하신 일, 그리고 선생님과 최 씨 어머니의 인연. 마치 운명 같은 이야기잖아요. 승우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하는 일이 유명해지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오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김 PD는 승우의 말을 듣고 더욱 감탄했다.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 거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김 PD는 승우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선생님 같은 분의 철학이 더욱 필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상업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만 다루거든요. 승우는 잠시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김 PD가 떠난 후 승우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한 일상이 깨질까봐 걱정됐다. 저녁에 은하가 찾아왔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PD님이 다녀가셨죠? 네. 당신이 연락했다고 하던데요. 미안해요.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은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소중해서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웠어요. 승우는 은하를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철학을, 당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요. 모든 걸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고 효율성만 추구하죠. 그런데 당신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은하는 계속했다. 그런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모든 게 일회용인 이 시대에 고치고 다시 쓰는 것의 가치를 알려야 해요. 승우는 은하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은하가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당신 같은 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어머님이요? 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져간다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잊어버린다고 하시면서요. 승우는 김상철 상관을 떠올렸다. 상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출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요. 은하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버리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고요. 승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은하가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게 더 특별한 거예요. 다음 날 김 PD가 다시 찾아왔다. 승우는 출연을 승낙했고 촬영 일정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드릴게요.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겠어요. 촬영이 시작되자 승우는 생각보다 편안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처럼 작업에 집중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제가 하는 일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부서진 걸 고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도 함께 고쳐지는 것 같아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세요? 의뢰인이 완성된 가구를 받을 때요. 그때 나타나는 표정.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그 표정이 제일 좋아요. 촬영이 끝난 후 김 PD가 말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질 거예요. 몇 주 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승우는 처음에는 보기 싫었지만 은하의 강권으로 함께 시청했다. 화면 속의 자신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의미 있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방송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공방으로 문의 전화가 쇄도했고 복원을 맡기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승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정말 절실한 사람들부터 우선순위를 두었고 상업적인 의뢰는 정중히 거절했다. 명예란 이런 건가 봐요. 어느 날 은하가 말했다. 뭐요?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명예인 것 같아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화려한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소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예였다. 오늘도 그는 묵묵히 멈춰버린 시간을 흐르게 하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지 6개월이 지났다. 시간을 고치는 공방은 이제 서울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다. 새벽 6시에 공방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정성스럽게 가구를 복원하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유품인 장롱을 가져온 손녀, 아버지의 낡은 책상을 복원하고 싶어하는 아들,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피아노 의자를 가져온 중년 여성. 각자의 사연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원장님,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한 젊은 여성이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상자였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릴 때 이 상자에 소중한 것들을 넣어두곤 하셨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언제부터 열리지 않았나요? 몇 년 전부터요. 아마 나무가 습기를 머금어서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승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정말 정교한 솜씨였다. 아마 일본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어머님이 일본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일본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때 사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승우는 상자의 결합 부분을 자세히 관찰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무의 결합만으로 만들어진 고급 기법이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무리하게 열면 상자가 상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어머니가 그 상자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르거든요. 여성이 떠난 후 승우는 상자 복원에 집중했다. 이런 세밀한 작업이 그는 가장 좋았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었다. 작업하는 동안 은하가 들어왔다. 요즘 은하는 거의 매일 공방에 들렀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서였지만 이제는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았다. 오늘은 뭐 하세요? 일본 전통 상자 복원 중이에요. 정말 정교한 작품이에요. 은하가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기법을 뭐라고 하죠? 사시모노 기법이에요. 못을 전혀 쓰지 않고 나무끼리만 결합시키는 전통 기법이죠. 대단해요. 당신은 정말 박학다식해요. 승우가 웃었다. 20년 동안 이런 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때 공방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승우 씨시죠? 저는 문화재청에서 나온 김민수 연구관입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문화재청이요? 네. 실은 제안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연구관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일할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승우 씨의 실력과 철학을 높이 평가해서 모시고 싶어요. 승우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문화재청 전문위원 위촉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너무 큰일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승우 씨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김 연구관은 진지했다. 요즘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술만 있고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복원해서 전시하려고만 하지 문화재가 가진 진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승우 씨는 달라요.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 문화재 복원에 꼭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문화재까지 다룰 실력이 될지. 실력은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김 연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현재 복원을 기다리고 있는 문화재 목록이에요. 대부분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승우가 목록을 훑어보니 정말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가구부터 근현대 유물까지.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보세요. 김 연구관이 떠난 후 은하가 말했다. 좋은 기회네요. 또 좋은 기회라고 하시는군요. 승우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정말 좋은 기회 같은데요. 당신의 철학을 더 큰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재 복원이 본업이고 여기서의 일은 부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승우는 한참을 생각했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며칠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승우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이 공방은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요. 김 연구관은 흔쾌히 동의했다. 물론이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현장감을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승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평일에는 문화재청에서 귀중한 문화재들을 복원하고 주말과 저녁에는 이곳에서 일반인들의 소중한 가구들을 고치는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첫 문화재 복원 작업은 조선 후기 반다지였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다시 만든 것으로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귀중한 유물이었다. 이 반다지는 한 집안에서 400년간 전해 내려온 거예요. 6.25 때도 가족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거라고 해요. 동료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승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였다. 복원 작업에 들어가자 승우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반다지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 글씨가 있어요. 동료들이 모여들었다.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니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후손들이 이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임진왜란의 아픔을 잊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승우는 숙연해졌다. 이 반다지를 만든 장인도 400년간 지켜온 가족들도 모두 이 한 문장에 마음을 담았을 것이다. 정말 조심스럽게 복원해야겠어요. 몇 달 후 반다지 복원이 완료되었다. 박물관에 전시된 반다지를 보며 승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 반다리를 보며 우리 역사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잘하셨어요. 정말 완벽한 복원이에요. 김 연구관이 감탄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원래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뿐이에요. 저녁에 공방으로 돌아오니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축하 선물이에요.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거예요. 당신이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된 거요. 승우는 화분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 화분처럼 당신의 철학도 더 많은 곳에서 새싹을 틔울 거예요. 그날 밤 승우는 공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은하와의 만남, 앙투안의 편지 발견, 어머니와 상관님의 인연 확인, 그리고 새로운 출발까지. 모든 것이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 같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설계한 것 같았다. 승우는 작업대 위에 놓인 김상철 상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상관님,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상관님이 사랑했던 분의 딸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고요. 사진 속 상관은 여전히 자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시간을 고치는 일 계속하겠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에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우는 그 이야기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오늘도 누군가의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진짜 명예란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승우는 이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하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승우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멈춘 시간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흐를 날이 올 겁니다. 인생 청취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